오늘 시선과 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선과 논단의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오늘 시선과 논단의 발제자이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재민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 교수께서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사학회 및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하셨고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 시선과 논단의 발제자로 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국회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의 전은경 조사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은경 조사관은 산업정책, 무역, 투자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 밖에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의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두 번째 시선과 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방향 좌장을 맡아주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인데요. 2월 달은 짧기도 해가지고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또 2월까지 좀 두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올해부터 원래 포럼으로 시선과 논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을 모시고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2회 시선과 논단에서는 이재민 연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의 방향이라는 경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교수님 모두 발언을 먼저 좀 짧게 듣고 나서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지금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이재민 교수님께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오늘 토론회는 논쟁적인 토론은 아니고요. 질의응답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재민입니다. 오늘 이 시선과 논단의 발제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흠 처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모두 발언한 두 부분으로 잠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그 속에서 어떤 지금 그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된 대침체에 근본 코로나19로 인한 대봉쇄가 더해져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세기 후반부터 약 60여 년간 과거에 보지 못했던 장기적 호황을 누렸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19가 거기에 더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장기 침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세계화 추세도 부진 내지 역전되고 있습니다. 대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자국 중심주의가 대두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2차 대전 이후 성립되었던
규칙 기반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이런 추세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세계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습니다. 소득 분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일각에서의 기대와 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위기로 그런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와 함께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 호황기에 편성해서 짧은 시기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체제 변화로 성장률이 떨어진 데다 2008년 위기 이후 대침체 하에서 성장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 6, 7년간은 총수요 부족으로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왔습니다. 소득 분배도 과거 고도 성장기에 평등했지만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해고에 따른 중산층 붕괴,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확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총수요 부족, 국제환경 변화, 소득 분배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디플레이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써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져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올라갔습니다. 복지 강화로 가계소득이 늘어서 총수요를 진작하는 데뿐 아니라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대침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불가피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나오지 않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바로 그런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의 유기적 대응으로 2010년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에도 성과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기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심화시켜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대면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플랫폼 노동자, 단기간 근로 위주의 노동자들이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는 노동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금과 고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대체로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이미 수년간 진행되어 온 디플레이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정책이 과거지향적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투자 및 민간의 혁신을 도와서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질서 재편,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해서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아직도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해서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요약해서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뉴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큰 정부로 가면서도 공공부문이 방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정부주도 개발과 관료사회의 유산이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더욱 큽니다. 과거 구미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큰 정부와 복지국가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대응해왔던 방식, 저성장에다가 경기 침체, 심지어는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다가 분배 악화 문제, 환경 문제까지 겹쳐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 강화 또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동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중대 국면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지금 시대의 지금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 대한 전망인데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이게 종합적인 결론에 가까운 질문을 앞에서 제가 드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망, 경제 상황 이거 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올 수 있는 경제 상황을요. 네. 지금 이 코로나 19라는 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충격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우선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요약하라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대침체고요. 둘째가 흔히 말하는 대수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봉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흔히 많이 이제 회자하는 용어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한번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대침체라는 게 이미 2008년부터 지금 13년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침체가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미 대공황이 지속된 기간보다도 더 길어졌습니다. 이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한 10년 계속이 됐는데 지금 이미 13년간 깊이는 더 얕아도 길이는 더 긴 상태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뭐 일자리 문제, 불안정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가져줬고요. 이것이 그냥 경제 문제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정치 쪽으로 이게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파퓰리즘 이런 양상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 정치와 경제가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어져 왔던 국제 기반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의 승리로 끝나서 이 문제는 조금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도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이미 그 대침체로 인해서 세계화가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이런 식으로 규칙 기반 질서까지 이제 위협을 받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진 것이
흔히 말하는 대수렴 현상인데요. 이 대수렴 현상이라는 용어는 이른바 대분기라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지 대수렴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되는데, 대분기라는 말씀은 이거는 뭐 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난 한 300~40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관계에서 서양이 동양을 이제 일방적으로 마주 억압하고 뭐 휴탈하고 식민지 지배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흔히 대분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5~60년간 이 동아시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부상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서양과 동양이 이제 다시 이제 크게 수렴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수렴이라는 현상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중국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의 역할, 흔히 헤게몬이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에 도전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기존 헤게모니국에 대한 신흥 헤게모니국의 도전, 신흥 도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정치 내지 경제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그것이 지난 300~400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지난 60~70년간의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던 이 국제 정치 질서, 이런 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미 대침체로 굉장히 어려운 세계 경제에 앞으로 큰 어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전부 더 악화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봐서,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아마도 앞으로 이게 단순한 어떤 일회성 위기나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한 1950년경부터 한 60여 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세계 경제의 패턴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양상의 세계 경제의 패턴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교수님께서 대자를 많이 붙이셨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요한 전동 공명 같아 보이는데요. 되게 우리 경제와 관련된 환경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를 어떤 걸로 보십니까?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변동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른바 4차 산업 관련 우리의 대응력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게 우리 경제를 좌우할 주요 국내외 변수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쩔 수 없이 세계화 추세하고 같이 결국은 얽혀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둘이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 좀 비관적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은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잘 변신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 발전 과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세계 경제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한 60년간 좋았고 최근 한 13~14년간 나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변신하지 않고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신을 빨리 해야 되고요. 이 변신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선 좋은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 산업 정책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옛날 우리가 썼던 그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민관이 그야말로 같이 협력을 해서 결국은 앞으로 세계가 나가는 방향 쪽으로, 지금은 이미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슨 수서라도 빨리 새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산업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장래를 내다보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런 디지털 세계의 확장, 이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미 확실하게 굳어진 말하자면 녹색, 그리고 말하자면 그린 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서 이쪽을 갖다가 한국이 그야말로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익영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이른 시간에 교수님께서 저희 입법조사처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장기 변동 과정을 연구하며 갖게 되신 해안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에 또 코로나19로 위기가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 대응과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큰 정부로 가면서 이렇게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되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혁신 재고를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이 미래지향적 혁신 재고를 유도하는데 이제 성공한 어떤 해외 사례 또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실패한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의 변동 과정 속에서의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등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재정이 앞장서서 나서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되 경기 부양을 반드시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는 예컨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원칙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시행을 함으로써 대공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대공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1990년대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재정이 나서기는 했는데 뭐를 주로 많이 투자를 했냐 하면은 토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토건 쪽으로 투자를 한 것이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결국은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가 일본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던 그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일본이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이게 역시 재정 정책을 가지고서 부양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토건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본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겁니다. 반면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그쪽보다는 IT 쪽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갈림길이 사실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가지고서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 90년대 말에서 IMF 위기
그때 극복 과정이 세계적으로 지금 오히려 모범 사례로 볼만하다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때 하여튼 우리가 빨리 뛰어 들어간 거,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그때 우리 이런 그 메시지 그 어떤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더 이제 그쪽으로 박차를 가했던 거죠.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 전환의 어떤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이따 또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이 교수님 아까 발표 과정에서 현재 우리의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그 방향을 미래지향 또 혁신을 돕는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가 계속 그걸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런 쪽하고 연계가 되는지 조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재정 확대 얘기할 때마다 재정이 긴급 재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위로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미래 산업이라든가 미래 전략과 관련된 쪽으로 재정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는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좀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현 단계에서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3단계 정도로 이 우리 위기 대응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든지 바로 이 코로나하고 싸우는 거, 이게 첫째 단계고요. 둘째 단계가 이제 이 경기를 부양하는 거. 셋째 단계는 이제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3차 위기가 감염이 재발함으로써 둘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하고 첫째 단계가 이미 겹쳐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여전히 첫째 단계 어떻게 하면은 이 방역을 경제하고 조화시키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게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의문들을 다들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이 첫째 단계를 갖다가 빨리 극복을 하고 둘째 단계에 이제 그야말로 다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데는 뭐 우선 제 생각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재정 건전성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어떤 그 지원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기를 갖다 좀 늦춘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로 지원 범위를 갖다가 물론 전 국민에게 지급한 건 안 좋지만은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원 대상을 갖다가 취약계층 쪽으로 넓히되 비교적 최대한으로 넓혀가지고 두텁게 지원을 해서 그래서 어떤 그 소상공인이나 어떤 봉쇄 대상이 되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걸 빨리 극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미 상당히 늦었지만은 빨리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단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경기 부양 단계로 뭐 이미 들어가고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 이 과정은 제 생각에는 뭐 그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는 시행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올해 내로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재정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더구나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채무가 아주 급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위기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시기에 뭐 비교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합니다만 재정 문제에 대한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문제는 적어도 이번 위기하고 관련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이 위기하고 지난 한 20-30년간의 우리 재정의 그 건전성하고 완전히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하고
맞아 싸우는 것인데 이 위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위기하고 싸우는데 들어가는 재정 재원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경제 성장보다 낮은 한도에 있어서는 이 한시적인 지출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저절로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1997년 외환위기 때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때 GDP의 25%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GDP의 25% 이상을 쓴 돈이 지금 GDP의 한 3% 내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이자율이 경제 성장보다 낮은 데다가 이걸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분산을 시켜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 내외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걸 쓴다 하더라도 이 부담은 그냥 두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인 국가 채무의 동향, 이건 다른 데서 오는 건데 이런 거하고 혼동을 해서 재정 문제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재정 지출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요. 네, 마이크로 켜시고요. 네. 재정 지출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재정 지출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보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큰 정부로 이제 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서 여기에 대한 또 논란이 학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계 경제 사조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한국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쪽에서 어느 쪽을 지향해 나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아까 확대되는 문제를 갖다가 한시적인 거하고 구조적인 거하고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 6, 7년간 디플레이 위협에 처하고 있고 우리가 또 소득 분배도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말하자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 정도로는 결국은 이동을 해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정부 지출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정세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인데 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더욱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역사적인 유산이 오래된 관료 사회의 유산에다가 또 과거의 개발국가 유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공부문이라는 건 그냥 놔두면은 방만해지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경계심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가버넌스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짜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공공부문이 방만해지지 않게 해야지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이 큰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구체적으로 큰 정부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속이 되면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되겠는가 그걸 제가 이게 길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성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집에 머물러라 스테이 홈 이것이 이제 방역의 기본 지침인데
이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그 삶의 질 이게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좋은 품질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택 소비자인 국민들의 생활을 오히려 많이 규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 같습니다.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동산 정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장과 맞서서 권투를 할 게 아니라 시장 운영 원리에 맞게 주택 시장을 활용하는 이런 유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지금 이제 질문을 줬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 켜고 주시죠. 네. 그 시장 원리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하고 하나 공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주택을 갖고 싶은 분들의 욕구를 맞추는 쪽으로 정책을 써달라. 이거는 결국은 공급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 관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그런 방향의 그런 점에서 뭐 공급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현재 정책을 전환한 것 같은데 좀 만시지탄은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이제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 생각에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도 결국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라는 게 뭐 각종 규제에다가 또 보유세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그 수단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대책이라는 것이 뭐 항상 그래왔듯이 뭔가 이렇게 뭐 투기가 막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규제가 막 쏟아지고 세금도 쏟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 왔는데 뭐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참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난 한 몇 년간 이 수요 쪽 수요를 누르는 정책들이 좀 과도하게 시행되었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그래갖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결국은 현재 해왔던 정책을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확실하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이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현 상태에서 뭔가 되돌린다든지 흔들리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두 가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줌으로 그 용량이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규호님, 김리사님, 이세진님, 형혁규님, 김여라님, 권태현 우리 실장이네요. 또 이혜경 조사관, 박동찬 우리 심의관, 김준 실장, 또 뭐 여러분들이 우리 내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네요. 김경신님, 송주아 실장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김혜성님 참여하고 있는데 김봉주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추적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산업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기술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정부의 교육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도형 경제로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환을 필요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 투자 방향과 제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질문이 제가 우리가 지금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자 방향과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투자의 방향과 제도 개혁. 재정 투자의 방향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재정 투자를 갖다가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컨대 현재 지금 산업 구조라든가 네. 경제 상황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또 재정 투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AI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등등등등 그 디지털 쪽으로 예. 이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이 대로 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분업 구조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시너지 시스템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말하자면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역시 결국 정부가 이제 같이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책을 읽은 분이 질문을 줬습니다. 교수님의 저서 김교원님의 의견인데요. 교수님의 저서 외환위기와 그 후에 한국 경제를 인상적으로 읽은 독자입니다. 그 책의 결론부에서 교수님은 97년 외환위기 전후 미국의 헤게모니 성격이 한국에 불리했다고 보시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더 위험한 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이 불리하게 바뀌는 것보다는 그것이 악화되는 거라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현 상황, 과거의 영국과 독일과의 관계에 비교하셨는데 교수님 우려하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이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아주 뭐 제 책을 갖다가 끝까지 다 읽어가시고 그런 질문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지금 뭐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그 고도 성장이라는 게 어떤 그 변신 과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위기가 잦았던 것은 그 변신 과정이 스무스하지 못했던 데에 또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97년 외환위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외부 환경 이것이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못한 것이 바로 이제 원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계속 드리고자 했던 것은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의 어떤 세계 질서 이것이 지난 70여 년간 한국이 이만큼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한국이 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건 굉장히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헤게모니의 성격이 좀 변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긴 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헤게모니 질서가 약화되고 중국이 다시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어떤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해결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전 국민이 이건 뭐 간단히 경쟁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질서가 지각 변동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나라가 대처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갖다 읽어야겠고요. 둘째는 이걸 어떻게든지 국내적으로 어떤 통합된 어떤 사회 통합, 국민적인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능력 중에서 앞에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 한 100여 년간 한국 사람이 엄청난 변신을 해서 세계 질서를 이루는 능력은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 뒷부분은 저는 아직은 제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선진국만큼 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경제 문제를 훨씬 벗어난 문제지만은 이 얘기를 꼭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뭐 여야 또 등등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데는 뭔가
같은 생각을 최대한도로 수렴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나왔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미국이 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외환 얘기를 비롯해서 그 전에 우리 그 굉장히 어려웠던 여러 사건들이 다 바이든 정부하고 비슷한 정부 하에서 일어났어요. 인권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또 이런 정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주님은 아까 추가 질문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조금 이따 시간 있으면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영주장, 장영주님, 정진철님, 또 원시현님, 김도희님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데 질문까지 주시면 참여가 확실히 확인이 되겠습니다. 네, 전은경 박사 또 추가 질문 주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외환위기 관련된 그 얘기를 아까 해주셔서 사실 이재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위기 관련한 어떤 굉장히 좋은 함의를 이렇게 도출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뭐 경제뿐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변화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복지 강화라든지 뭐 노동조합 권한 정비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 분배율을 제고하는 시장 경제의 수정이 한국에서 가속화된 것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의 1990년대에 한국은 이제 평등을 수반한 성장의 사례로 해외에서 이렇게 주목받은 바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1997년 이전 외환위기 이전에 평등을 수반한 성장이 가능했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성장과 분배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질문입니까?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제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긴 질문이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외환위기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지고 왔고 부정적인 결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압도했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책에도 썼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환위기 이후에 복지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아는 노사관계 같은 것도 선진국형으로 되어 간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었는데, 사실은 그 움직임은 외환위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요. 외환위기가 아니었어도 그런 쪽으로 이제 갔을 거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 경제는 대체로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그 전에 한 30년간의 고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평등을 수반한 성장이라고 국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핵심은 고도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평등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게 구체적인 거는 결국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그런 현상이 국제적으로 흔히 유행하는 용어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가장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실천한 나라가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나라가 바로 1960년대 중반부터 한 30년간의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은 고도성장으로 일자리를 자꾸 만들고 일자리로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평등해졌어요. 거기다가 한국 경제의 그동안의 이 고질병이 뭐였냐면 바로 부동산 투기였는데, 부동산 투기도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야말로 평등을 수반하는 성장 이런 구도가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 구도가 외환위기 때문에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진 이유가 성장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분배도 이제 많이 이제 악화가 됐죠. 분배가 악화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중산층 근로자 대거 해고되고 비정규직 많이 생기고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요. 노동소득 분배율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뭐 그 외에 외환위기가 없었어도 나타났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장률도 떨어지고 분배도 악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 외환위기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이게 눌러놨던 부동산 투기를 위기가 오니까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 투기를 또다시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외환위기의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그걸 일단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역사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교수님 아까 대전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전환기 때는 주류 세력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환기에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 또 불가피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산업화 시기에 농촌 경제가 무너지는 엔클로저 운동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요. 최근에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산업구조 등장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과정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이중구조라든가 또 중소자영업자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 전환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취약 집단들 어느 쪽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건지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한지 좀 듣고자 합니다. 네,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나타나고 있던 양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거하고는 좀 달리 새로운 어떤 구조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 격차가 더 커지는 이런 두 가지 면이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중 구조가 이제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 이게 굉장히 심했고요. 그다음 심화되었고 또 비정규직 네.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이중 구조가 심화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항상 이제 이런 충격이 오면은 이런 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은 결국은 약자 쪽에 이제 충격이 먼저 가는 이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면 비대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관계.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요거는 위기 때문에 이제 특히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말하자면 비대면 쪽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는 이런 두 가지 양상이 다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해결책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해결책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한 4, 5년간 어느 정도까지 대책도 상당히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라는 게 주로 이게 결국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걸 단칼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조금씩 이제 고쳐왔는데 계속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더 고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구체적인 얘기는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이 대면 비대면 문제도 이것도 결국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정책으로 바꿔 나가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도 제 생각에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여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걸 뒷받침하는 방법은 하나는 구조개혁이고 하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니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잘 면밀하게 워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좀 신속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하기에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회 안전망 얘기 나온 김에요. 관련해서 최근에는 기존의 복지를 조금 더 충실히 하자는 쪽하고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거는 역시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을 가지고서 얘기할 사정이 아니고요. 코로나하고 싸우는 데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으로 취약계층을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잘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방역의 협조를 갖다 끌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될 수 있으면은 더 넓게 그냥 다 일괄 지급하자. 이것도 이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각지대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사실상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 다만 기본소득의 논리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고요. 기본소득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어떤 일종의 일부 실험을 하면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정책을 세우는데 이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과 또 복지 강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 추세에서 보면은 분배 구조가 악화돼 왔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 빈곤율이 조금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수준에서 보면은 진위 계수라든가 소득 분위 비율 역시 하위권 쪽에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그 부동산 폭등이 부동산 문제 있는데 자산 가치 평가를 포함해 상당히 계층 구조에 중대한 변수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 분배 문제 가지고서 혼선이 많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 소득으로만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정부에 의한 재분배가 그게 이제 적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 몇 개를 빼고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가장 나쁩니다. 네, 28에 29위 뭐 이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나쁜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이 이거는 가계 소득만 가지고 낸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로 환류되지 않는 소득이 그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정확하게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 저축입니다. 기업 저축. 기업이 가계로 환류를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같이 계산을 갖다가 해주면은 우리가 아마 불평등도가 그거보다 더 악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도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나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소득 분배 문제가 이미 가계 소득 분배로만 봐도 이미 그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고 한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저축이라는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않습니까? 근데 이 주주라는 게 대부분 다 상위 20% 이런 분들이니까 이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나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에 따르는 어떤 투기, 부동산 차익까지도 넣으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한국이 과거보다는 부동산 차익은 굉장히 줄었지만
굉장히 이제 이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이번 기회뿐 아니라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불평등 문제가 지금 한 10여 년간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큰 과제로 부각이 돼가지고 뭐 OECD 뭐 이런 데 IMF 이런 데서도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 파퓰리즘이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분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한 4, 5년간 이게 굉장히 확대되던 불평등이 대체로 조금은 이제 진정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향상되는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실마리를 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 불평등을 이제 줄여 나가야지. 그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도 가능해지고 성장이 지금은 이제 이걸 줄여야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가능해지고 다른 그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예. 실마리가 잡혔으니까 거기에서 좀 살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때는 이제 디플레에 대한 걱정돼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고 또 우리도 강구해 왔다 이런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도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최영훈 전문위원이 주신 것 같은데 최근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추후에는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던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줬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 문제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인플레가 다시 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동성이 갑자기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장기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오르고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최근 한 열흘 정도에는 동안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진짜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당장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좀 만성적인 상태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디플레이션 위협이 와가지고 우리가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벌써 7년이 됐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 돈도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만성적 적어도 뭐 예를 들면 뭐 유가 상승 같은 걸로 해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만성적인 70년대 같은 뭐 선진국의 70년대 이런 쪽 같은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올 것 같은 그런 확률은 낮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몇 개 의견이 비슷한 의견이 중첩돼 있는데요. 우리 그 김규호님 또 강지원 우리 조사관 등이 줬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전부 사회 이렇게 전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또 내부 간의 계층 간의 격차 이런 심한 상황인데 같이 모으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든 간에 뭔가 서로 같이 협약 같은 게 공식적인 사회적 협약이든 아니면 뭔가 그 심정적인 협약이든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협약을 끌어낼 수 있는 지금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국내 문제는 결국은 사회 협약이라는 그 용어로 딱 모여지거든요. 요 네 글자로 이제 모여지는데
이게 이제 되면은 좋고 지금 이제 그거를 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사회 대타협을 나타내는 사회협약 같은 것이 대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고 우리도 이제는 이 얘기를 꺼낸 지도 벌써 이제 워낙 오래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 쪽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말은 다들 이제 하면서 야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잘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게 결국은 현실은 이해관계가 이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협약을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 자발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한 조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하고의 관계는 뭐 대표적으로 지난 한 3, 4년간 뭐 또 그전부터 이미 뭐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대체로 한 뭐 3가지 정도.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어떤 사업 기회를 갖다가 총수 친인척이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뭐 기술을 이나 아니면 뭐 그 가격 계약 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적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또 작년에 입법이 된 그 하도급 기업의 단체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계속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이런 데서 좀 계속 이거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그야말로 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뭐 도입은 했는데 작동이 안 돼온 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이거는 이제 또 작동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이제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추가 입법도 하고 자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이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특히 대기업 쪽에서도 이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이미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힘을 모은다는 말이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또 이제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일부에서는 다들 이제 이 입법 과정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고 있지만 또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쳐 나가는 이런 노력이 있는가 동시에 이 사회협약을 위한 모임,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사회협약을 향한 모임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 5년간 지난 4, 5년간 이 단위 기업 단계 내지 일부 어떤 노사관계의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개별 노사 어떤 협약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요새 무슨 상생연대기금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정규직이 이제 비정규직을 돕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말하자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런 노력들을 좀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지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이제 산업 관련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이제 이 토론이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악영향만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도 없는 게, 이렇게 비대면 거래의 폭증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의 중심축이 디지털 경제로 이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빨라진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도 해서요. 뭐 미국이나 EU나 이제 일본 같은 주요국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규제 정책에 역점을 두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지원 정책도 필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처럼 이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동시에 또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 생태계 육성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모순되는 규제와 육성이라는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렇게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로 모순이 되지 않는 게 아까 정치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그 얘기 조금 더 붙이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가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정책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것도 지금 정책 역량을 키우는 거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공정거래라는 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라는 게 원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있는 걸 갖다가 대기업이니까 이걸 갖다가 뭐 좀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거고 경쟁이 혁신의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고 미래를 향해서 결국은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정거래라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그 기초를 깔고서 보면은 그걸 깔고서 보면은 이 문제는 이건 같이 서로 모순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거대 플랫폼 기업들 이런 것들이 독점력을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거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를 해서 혁신을 좀 더 촉진시켜 보자 하는 것이 다 과제가 되고 있고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우리 토종 기업도 있고 사실 더 큰 것이 다국적 기업이죠. 이 다국적 기업인데 이 다국적 기업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옛날에 다국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했지만 지금 이런 이 플랫폼 다국적 기업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무실을 뭐 싱가포르 이런 데 놓고서 그냥 구전만 먹어요. 그야말로 뭐 한 30%씩 이렇게 떼가는 이런 거 이건 이제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를 해서 그래서 이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제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뭐 국익을 위해서도 이제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국제 공조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고요. 근데 이 국제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우리가 나라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걸 이제 보고서 뭔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만 하기에는 한국의 지금 이 IT 산업의 규모나 이 플랫폼 사업의 어떤 위치가 한국이 그거보다는 지금 더 큽니다. 규모가 상당히 비중이 큰 나라예요.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선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키워놓은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중소기업인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그건 뭐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이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점차 지금 저 시간이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두 개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의 경제 정책 관련해서 K 방역과 맞물린 K 뉴딜, 그린 뉴딜, 코로나 뉴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호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제 정책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의 특성은 민간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민간 참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뭐가 조금 새롭게 작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두세 분이 질문을 같이 줬습니다. 네, 교수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지금 뉴딜 정책을 띄운 게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거기다가 아직 1년도에 제한됐으니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저도 점검을 못 해봤고 지금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예컨대 녹색 성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 경제도 있었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혁신 경제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이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이번에 이걸 갖다가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감들은 굉장히 잘 잡고 있고 이게 당장 어떻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그야말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을 갖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닐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고, 말하자면 이게 가버넌스를 어떻게 짜느냐, 말하자면 민관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이미 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런 화두가 됐다는 건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보기에 단순히 어떤 바깥에서 오는 분위기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말하자면 앞에서 말씀 S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또 우리의 어떤 굿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성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아마도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사이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뭔가에 대해서 인프라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어떤 비전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움직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 한문 내용으로 좀 보여줍니다. 정부에 대한 인식. 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재 지금 코로나 상황 또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세계 경제 환경하고 또 한국 경제의 과제 진로에 관해서 얘기 주셨는데, 마지막 주신 말씀이 지금 이제 결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 것, 또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기도 같이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만 아니고 상당히 좀 기대할 만도 하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오늘 입법조사체 시선과 논단 두 번째 포럼 오늘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전은경 박사 수고했고요. 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전망과 또 우리의 과제에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바이든 시대 관련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 관련 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은 참여자들 또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거고요. 또 입법조사처에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이후에 조사 분석과 또 보고서에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여기 직접 현장에 참여뿐만 아니라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나왔던 주고받았던 내용하고 중복돼서 소개를 추가로 못 해드리기도 했고요. 또 일부는 추가로 소화해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하순에 있을 세 번째 이제 주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이 주제가 될 것인데요. 그때도 계속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 방송과 더불어서요 방송되고 또 우리의 SNS라든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참고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좀 볼 수 있고 의견을 또 추가로 주시면은요 당장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연구하고 우리가 또 정책 결정하는데 잘하고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